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오늘 소폭 반등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중반까지 주가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형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업계도 대형 SUV의 상품성을 높이고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던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사찰 논란으로 중기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섣부른 저가 매수는 경계해야 하고 주가 하락은 다음 주 중반께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51% 올랐지만 결국 2200선을 넘지 못하고 2161.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약 7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는 데에 그친 것은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폭락의 원인이었던 국채 수익률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면서 현지 시간 11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부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증시도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BNP 파리바와 USB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 확장을 저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반에는 코스피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격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주간 단위 3% 이상의 하락세가 3주 이상 이어진 사례는 2008년 이후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부터 하락세는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한국은행 금통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증시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육중한 차체와 강한 주행 성능,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인 대형 SUV에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 다니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새 모델을 내놓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6월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카 HDC2 그랜드마스터. 이 차는 이르면 내달 팰리세이드란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대형 SUV를 내놓는 건 2015년 단종된 베라크루즈 이후 처음입니다. SUV 인기가 꾸준한 만큼 경쟁 상대가 적은 대형차로 승부를 걸겠다는 겁니다. 한국GM도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인 트래버스로 처음 대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이 차는 V6 3.6L의 엔진을 달아 305마력의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한국GM은 이 차가 미국에서 이미 인기가 검증된 만큼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최근 2019년형 G4 엑스턴을 내놨습니다. 2열 좌석을 접어 올리면 성인 여럿이 누워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렉스턴 내수 판매량은 올 들어 8월까지 11,176대로 전년 동기보다 18%가량 늘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2019년형 모하비를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인식 기술 카카오아이를 적용해 내비게이션 검색을 편리하게 했고 세차장 진입 지원 가이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업계에선 대형 SUV 모델이 다양해지는 만큼 가족 단위 여행을 즐기는 수요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찰 논란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는커녕 최저임금 인상에 씨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겁박해 길들이려 한다며 중기부가 공안부서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오늘 국감장을 메운 논란은 중기부가 산하기관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중기부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정부와 다른 결을 보이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겁박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동원해 조사에 나서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기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해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하고 있어요.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이거는 재갈을 물리는군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 해마다 조금씩 정액이 됐었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면 5억을 줄였습니다. 도대체 중소기업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중기부가 도리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씨름하는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홍종학 장관은 오해라며 부인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선거 후 잡음이 나와 회원 자격 등만 살펴봤다는 겁니다.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또한 중기부가 유관기관의 언론 홍보 집행 등을 미리 보고받고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책을 알려야 하는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 채 홍 장관은 취임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의 광고를 시행하는 등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 기자들이 반발해 중기부와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중기부 대변인은 6월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중기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몰의 높은 폐업률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추경 실행 집행률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환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한 재감리 결과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감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 이재용 회장에게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조성된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증선인은 2달 후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최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출석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핵심 증인인 최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종합감사 때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재 파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 기업가치 산정 배경과 관련 할인율이 핵심이라며 불확실성이 큰데 할인율을 0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6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평균한 건 부실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아마 전화와 메신저 그리고 사진 찍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업계에서는 이 차별화를 위해서 카메라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카메라를 5개나 단 스마트폰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amsung Galaxy A7 and A9. 삼성전자가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개한 갤럭시 A9. 후면에 카메라가 무려 4대나 들어갑니다. 표준 렌즈와 망원 렌즈, 초광각 렌즈와 심도 렌즈까지 4개의 카메라가 한 줄로 배치됐습니다. 중저가로 출시된 스마트폰이지만 전면에 들어간 한 대의 카메라까지 해서 카메라가 5대나 탑재됐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LG전자 V40 ThinQ에도 전면 2대, 후면 3대로 5대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화각이 다른 3개의 카메라가 한 번에 촬영돼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이동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듯한 모습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P20 프로를 출시해 카메라 대전의 시작을 알린 화웨이에서도 오는 16일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폰 메이트 20를 공개합니다. 스마트폰 업계가 이렇게 카메라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스마트폰 기술 수준이 평준화됐기 때문입니다. 혁신을 이어오던 스마트폰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해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 보니 카메라 강화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 개수와 성능으로 차별화 전쟁에 나선 스마트폰 업계. 성장 정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이 싱가포르의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빗썸의 새 주인이 된 BK 컨소시엄은 기존 사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등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돼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로 자리 잡은 빗썸의 주인이 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BK 글로벌 컨소시엄은 빗썸을 운영하는 BTC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BTC 홀딩 컴퍼니의 보유 지분 76% 중 절반의 한 주를 더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대금은 약 4천억 원입니다. 이로써 빗썸의 지분 구조는 BK 컨소시엄이 지분 38%를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고 기존 최대 주주였던 BTC 홀딩 컴퍼니는 약 37%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매매 계약으로 그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빗썸의 지배 구조도 완전히 투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BK 컨소시엄은 성형외과 의사 출신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가로 알려진 김병건 BK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업계는 벤처 투자와 의료 시장에서 유명 인사인 김 회장이 사실상 오너가 된 만큼 빗썸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K 컨소시엄의 인수 목적이 암호화폐 공개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빗썸을 통한 신사업 추진도 예상됩니다.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등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빗썸의 거래 사이트 노하우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 사이트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형 경영진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통상 30만 명을 훌쩍 넘던 신규 취업자 수가 8개월째 1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우려하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고 4만 5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나와서 정부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대 신규 노동 유입 인구가 줄어들어 앞으로도 신규 취업자 수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정말 새로 유입되는 노동 인구가 줄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현정 기자, 이 7월과 8월에 취업자 수를 통계청이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고용 쇼크다, 일자리 쇼크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지난달 지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고용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9년간의 7월, 8월, 9월의 취업자 수 집계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청와대 긴급회의도 소집이 됐었고 고용노동부가 참 바빴습니다. 그 다음 달인 8월에는 3,000명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늘 발표된 4만 5천 명은 10,000명 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역대 증가폭 추이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해서 통계청도 이에 대해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 7월과 8월을 되돌아보면 당시에 이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어폐가 있었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당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탄이 쏟아지자 이에 대해 경제활동 인구 구조의 변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노동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 40만 명 신규 취업자 수, 이거는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저출생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취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근 10년간의 20대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증가세입니다. 하지만 20대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논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010년 초반대가 경제활동 인구 변화를 그 취업자 수가 더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014년과 2015년 즈음부터 오히려 그 상관계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논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따지고 보면 지금 20대의 경우는 베이비 부모 세대나 혹은 그 직후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출생 세대가 취업 전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전문가들 역시도 그 저출생 추이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시점은 앞으로 약 10년 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취재 과정에서 또 인상적인 현상을 발견했다고요? 네, 세대별로 취업자 수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세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15세에서 29세의 그래프만 다소 다른 경향을 띠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 분명한 증가세인 반면 청년층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50대 경제활동 인구의 전체 대비 취업자 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갭이 클 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도 처음에는 절반을 넘었다면 뒤로 갈수록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고용 통계에서 인구 구조 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층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계청의 일자리 동향 자료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여기서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게 거시적으로 보다 보면 일자리 문제는 어떤 특정 정부의 잘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일자리 상황은 외환 위기 이후에 늘 좋지 않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기조적인 추세에 더해서 근 3년 들어서 특히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현명한 정부가 되려면 엉뚱한 이유를 가져다가 해명하는 것만은 피해야 할 겁니다. 정책 방향 자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와 기업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세금으로 만드는 면피성 일자리 처방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새로운 고민을 할 때라고 직접 만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의 고용 통계 논란에 대해 고현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대책 이후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대책 발표 전 한 달과 비교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9.13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값은 0.86% 올랐습니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 한 달의 2.82%에 비해 오름폭이 3분의 1 이하로 둔화한 겁니다. 대책 발표 전 한 달간 3.19% 올랐던 송파구는 대책 발표 이후 0.77%로 오름폭이 줄었고 강남구는 2.24%에서 0.9%, 서초구는 2.23%에서 0.95%로 각각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편의점의 폐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 1,900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의 올해 폐업 점포 수가 8월 말 기준 1,900개로 작년 한 해에 1,367개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 비율인 폐업률이 작년 24.8%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75.6%까지 치솟았다며 서울과 광주, 경남 등은 폐업률이 100%를 넘어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점 4개사의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2016년 5,320만 원에서 올해 5,140만 원으로 3.3% 감소했습니다. 시중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각 은행 대출 현황을 종합해보면 국내 14개 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총 586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302조 4천억 원으로 기업대출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말 기업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33.7%였지만 이후 8년여 동안 비중이 점점 높아져 절반을 넘겼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이 주택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을 회피하려고 담보 위주의 대출을 확대하면서 유망한 기업이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신용만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며 은행 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BMW가 지난 7월 리콜 당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BMW 118D 차량도 추가로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과 중국, 일본, 홍콩 주식 매매에 대한 최소 수수료를 최근 일괄 폐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여행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5.2도로 첫 서리가 관측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 서울 아침 기온 7도에 머물겠고요. 한낮엔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오르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추위만 염두에 두신다면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쾌청합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한낮엔 서울,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속초, 강릉 아침 기온 9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낮 동안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광주 19도,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가을 단풍 나들이 가신다면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